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까지 여러 유명인들이 과거 익명으로 작성했던 네이버 지식인 답변 일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의도치 않게 노출된 과거 행적으로 여러 유명인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향후에 법적 쟁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체납금 전국 1위의 이름을 올린 김건희 씨의 모친 최우순 씨의 부동산이 결국 공매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사실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AI 플랫폼이 여럿 있지만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궁금증이 생기면 그거 지식인에 물어봐 아니면 녹색창에 물어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과거 유명인들이 익명으로 이제 지식인 답변을 남긴 기록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올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아주는 서비스였는데요. 이른바 온라인 집단지성 같은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 답변을 달기도 하고요. 또 익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처럼 많은 유명인들도 지식인으로 활동했던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도 자신의 모교에 관해서 답변을 달았던 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또 모델 홍진경 씨는 키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다른 것도 이제 밝혀졌고, 네. 또 배우 최명길 씨 같은 경우는 여배우의 외모를 비교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예, 사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작성했는지 기억도 안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공개가 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인이 익명 시스템이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지식인 서비스 말고도 인물 정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네이버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치면 그 해당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의 인물 정보를 네이버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상 정보와 또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이버가 서비스를 개편을 하면서 인물 등록할 때 이 등록한 이 아이디로 지식인 활동을 한 내역이 있으면 이 부분을 연동을 시켜서 인물 정보 항목에 이 네이버 지식인 활동 내역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어쨌든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이 됐고 네이버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지금 노출 피해를 본 유명인 중에는 이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식인 답변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자신이 설정한 닉네임으로만 활동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답변을 하도록 보장이 된 건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소 좀 민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답변을 사실 다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드러난 거잖아요. 일종의 본인의 사상이라든지 가치관까지 사실 드러나게 되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피해 대상이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는 사생활 보호 범위가 좀 적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 온라인 활동 이력이 사생활 보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 보호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중의 알 권리가 더 중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익명으로 좀 활동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답변을 제공했는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대중의 알 권리가 더 중시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인 이 활동을 한 부분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연예인이면 연예 분야, 스포츠 선수면 스포츠 분야 이런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면 모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 부분도 공적인 영역이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마치 유명인이 어떤 이메일을 보내고
보내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부분까지도 대중이 다 알 수 있다라는 주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식인 활동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지극히 내밀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해당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그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무언가 내가 과거에 작성했던 내용, 저희가 이불킥이라고 하죠. 좀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됐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 많을 텐데 그로 인해서 나는 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어라고 했을 때 실제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명예훼손 소지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사안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식인으로 활동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네이버에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인 활동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그러니까 즉 내가 설정한 닉네임만 사실 공개되도록 내가 허락을 한 건데 이번에는 사실상 내가 누군지 나의 실명이 사실은 제3자에게 제공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애초에 설정된 허락한 범위에 넘어서 이 네이버가 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이버가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대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 오류라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지난해 6월에 해당 업데이트를 예고했던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려 8개월 동안 오류 가능성을 몰랐다라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이 지식인 서비스와 인물 정보를 연동을 해서 인물 정보에 지식인 활동 내역이 있으면 공개하겠다라는 부분을 예고를 했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을 의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네이버 측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연동을 하겠다라고 이 밝힌 부분은 뭐 의사나 전문가처럼 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답변만 한정했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명인들, 막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들의 이 지식인 활동 내역이 공개된 거는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위험성까지도 사실 미리 예상을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이고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 사고도 과연 이번에 한 번에 그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금 유사한 사고가 반복이 될 경우에 과징금이나 좀 제재 수위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징금의 수위는 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유명인들을 한정해서 사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징금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큰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제재 수위라든지 아니면 부과되는 과징금의 이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오른 인물이 주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였습니다. 얼마나 체납했길래 전국 1위에 오른 거죠? 네, 이 김건희 씨 모치 최은순 씨는 2013년에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구매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법에는요, 이 명의 신탁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성남시로부터 2020년에 이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이 부과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이 과징금 납부에 대해서 지금 공매 절차가 넘어갈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빌딩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80억 원 상당의 빌딩이 공매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25억 원이고
80억 상단의 부동산이 공매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공매라는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매는 일종의 경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경매라는 거는 개인이나 막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을 때 그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강제 집행해서 채권을 보전받아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경매의 채권자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공매의 채권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제 강제 집행해서 이제 채권을 보전 받아오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은순 씨가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징금은 25억 500만 원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에는 어디에다나 사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제 집행이 가장 이 편리한 부분은 부동산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 시가라든지 감정가도 굉장히 명백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매수자도 많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이제 공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공매가 넘어가고 있는 지금 부동산은 80억 상당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거쳐서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 20억 500만 원을 사실은 보전받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언제나 이 체납한 액수와 실제 집행하는 이 채무자의 재산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매라는 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산을 압수해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몰수랑 추징이랑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건가요? 일단 몰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활용된 물건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을 이제 추징하는 게 추징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추징금을 이제 부과를 해도 당사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처럼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예.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추징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똑같이 공매 절차를 거쳐서 이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와서 국가가 이 부분을 보전을 받아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만약에 김건희 씨의 모친이 지금이라도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이 공매 결차는 중단이 되는 겁니까? 네, 충분히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한다라는 요건 자체는 국가가 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매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뭔가 돈을 납부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받을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매 절차는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빌딩 입찰 예정 기간을 보니까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던데 이 전까지 납부액이 어느 정도 기대에 못 미치고 그 후에 입찰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채권자인 성남시 의사에 조금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납부를 일부를 했는데 이 일부를 납부한 것만 봐도 추후적으로 이제 납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성남시 측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공매 절차를 중단해달라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납부를 했는데 일부지만 사실상 이건 일부만 납부하고 향후에도 나머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번 절차로서 뭔가 이 과징금 납부를 받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대로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 운전자 없이 이제 내리막길로 움직이던 화물차를 막기 위해서 한 시민이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현재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의 우려가 생길 정도의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난달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미끄러지던 이 트럭에 뛰어 올라서 이 미끄러지던 차량을 세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은 10m 정도 진행한 뒤에 골목 안으로 이제 굴러 떨어졌는데요. 큰 사고는 다행히도 막았지만 이 정작 본인은 이 척추 등을 크게 다쳐서 현재 이제 하반신 이 마비의 위기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 해당 화물차가 왜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리막길로 저렇게 굴러 내려오게 된 건가요? 일단 도로교통법에는요, 이렇게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고인목을 괜다라든지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할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자는요, 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도 않았고요, 또 기어도 주행으로 놔둔 상태로 본인은 편의점에 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도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어를 주행 상태로 놓고 편의점을 갔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거다. 그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나 인정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아마 일반인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예. 당연히 이제 미끄럼 방지를 하지 않은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형사적인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별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거나 아니면 네. 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박아서 이런 부분에 누군가가 다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실이 인정이 돼서 뭔가 형사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그 해당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조치하지 못하는 명백한 과실은 있지만 이걸 세우기 위해 미끄러져가는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차량 안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과 실제로 이 60대 남성이 다친 부분에 대한 이 과실은 좀 별개이기 때문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중상을 입은 시민분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돼도 보상을 아예 영원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뭐 원래 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네.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다 사실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사적으로 과실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트럭 운전수의 이 보험사에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60대 남성은 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민사적으로도 사실상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가능성이 꽤 커요. 그리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이 차량 안에 뛰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과실상계, 그러니까 과실이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꽤 있어서 보상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있는다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많이 인정이 되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보상금을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영상으로만 봐도 이 행동 자체가 의로운 행동이다라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과거에 화재나 뭐 강력범죄 현장 등에서 이같이 의로운 행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에 지자체라던가 혹은 국가에서 보상한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지금 경찰도 이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우리나라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운 죽음, 의로운 뭐 부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 여부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중에 하나는요. 이 자동차나 운송수단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뭔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사상자 제도를 좀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큰 사고를 염려해서 굴러오는 트럭을 막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좀 보상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시간에 다뤘던 소식인데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묘역을 훼손한 듯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확산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논란을 계기로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에 CCTV가 설치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파손된 묘지석이 파손된 것 같은 이미지가 이제 유포가 되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AI로 만든 이미지라는 게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지석이 파손된 이미지가 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게재가 되고 이게 유포가 된다라는 건요. 달리 해석해 보면 이 묘지의 표지석이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희망하는 사람, 뭔가 의도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CCTV 2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범죄는 없었지만 뭐 유족과 관리기관의 불안감이라던가요. 지금 사회적 정서적으로 좀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사실 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자 명예훼손죄도 사실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묘지가 훼손되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유족이 이를 가지고 이 사자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별도로 형사적인 책임과 별도로 민사적으로 우리가 유족으로서 뭔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유포한 사람한테 지금 CCTV 설치했잖아요. 그런 CCTV 설치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 부분까지는 사실 손해배상이 범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CCTV를 설치한 거는 추후 이런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조치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유족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 외에 뭐 별도로 이런 재산적인 손해까지는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